네, 지난 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면서 우리 K 증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법 개정안이 법안의 주요 내용,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이 더 이어질지 기대 효과까지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상법 개정안 3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저희가 핵심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주식 투자를 또 잘 안 하시는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시고요. 왜 이렇게 상법 개정안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여야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이번에 본회의로 넘어간 합의 1호 법안이란 말입니다. 이 정도의 비중이 왜 있어야 되는가? 이 상법 개정안의 처리 배경, 추진 배경부터 그 의의를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주주의 권리 보호 강화라는 측면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2020년에 코로나19가 이제 발생을 하고 직후에 주가가 급락했다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이제 유입을 되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주식 투자 인구들이 이제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주주 권리 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이 예전에도 그런 목소리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네. 목소리들이 항상 나오면 묻혀버리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이제 경험을 했었는데 지금 소액 주주의 숫자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통일되고 일관된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경제 단체들도 이렇게 많은 소액 주주들의 목소리를 절대로 이제 외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주주 권리 보호에 문제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소액 주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삼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 우리나라의 경제 체계 내지는 글로벌 경제가 지금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이 비대면 서비스 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상법은 아직도 이러한 비대면 방식의 디지털 방식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외면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주총회 관련된 부분인데 네. 전자주총이요. 그렇습니다. 주주총회를 반드시 이 참석을 해서 네.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금 계좌 개설을 한다거나 증권 계좌 개설을 한다거나 혹은 상품을 주문을 할 때 직접 매장에 가서 하는 경우들 잘 없단 말이에요. 다 온라인상에서 해결이 되는데 네. 기술적으로 보면 주주총회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사실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 분명히 이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도 상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업의 지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상법 개정안은 이러한 기업 지배 구조의 불투명성 내지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지배 구조를 개선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저평가 상태를 해소하겠다. 이런 것들이 상법 개정에 굉장히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상법 개정이니까 뭔가가 바뀌거나 새로 들어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브리핑을 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씩 뜯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크게 먼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뭐가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까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 우리가 좀 열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의 기업으로부터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기존에 사회 이사라고 불리던 그런 이제 이사회 멤버들이 네. 있는데
사회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게 되었고 네.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회이사의 이제 비율 기존에는 3분의 1까지 사회이사를 네네. 뽑도록 그렇게 예, 되어 있었, 예. 4분의 1까지 예. 뽑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3분의 1까지 증가시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자주주총회의 집행을 의무화시키는 내용. 물론 모든 상장 기업에 대해서 다 의무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정 기준을 가지고 그 이상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시키는 내용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짚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3% 룰의 도입입니다. 감사위원회 선임에 있어서 최대 주주 플러스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율을 최대 3%까지만으로 제한하는 내용.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좀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요. 조금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첫 번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기업에서 전체 주주로 바뀌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기존 상법에서는 그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업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가진다라고 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회사를 위해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존 상법의 내용이었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해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라고 바뀌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이사는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사들이 주주 개개인의 이해관계까지를 고민을 해서 경영 의사 결정을 내릴 필요가 전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경영과 소유가 일치되는 그런 기업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사회에서 크게 제지 없이 통과가 되어버린 그런 네.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소액주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제기되면서 네. 회사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이 평등하게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요. 예. 그러다 보니 이사들은 회사의 이익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 전체, 대주주뿐만이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를 해서 경영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는 기준이 상법에 추가되게 된 것이죠. 저거 되면 물적 분할 못 합니까, 이제는?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많은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물적 분할을 하는 것만 놓고 본다면 한다 못 한다는 아니지만. 예, 예. 여전히 물적 분할은 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 물적 분할이 문제가 됐다라기보다는 물적 분할을 한 이후에 모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적 분할된 자회사가 또다시 상장되는 이런 상황이 중복 상장이 문제가 되었던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중복 상장 당연히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죠. 중복 상장과 같은 그런 경영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될 때는 대주주의 이해관계뿐만이 아니라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들까지 동시에 감안해서 중복 상장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에 더 큰 책임이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기업 측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소송이 쏟아질 것이다. 기업 경영하는데 오히려 법원에 갈 일이 많아질 거다. 이런 얘기와 함께 자칫 배임죄로, 왜냐하면 법을 어겼으니까 말이죠. 형사고발에 대한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런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보완책을 좀 둬야 되나요? 일단 뭐 가이드라인 정도의 그런 보완책들은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제 이사회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경영 의사 결정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주주들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그런 안건의 숫자는 사실 전체 경영 의사 결정의 보통은 10% 미만 정도입니다. 예. 대부분의 경영 의사 결정들은 사실상 90% 이상의 경영 의사 결정들은 사실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상충에 크게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경영 의사 결정이고요. 소수 약 10% 내외 정도의 경영 의사 결정에 있어서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대주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쉽게 말해서 편을 들어주는 경영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향후에는 여기서부터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을 네.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매한 어떤 식의 이것이 과연 경영상의 합리적인 경영 의사 결정이냐 또는 이것을 배임으로 봐야 되느냐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모호한 그런 영역들이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경영 의사 결정이라면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 정도를 만들어 주려는 노력들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법원이 또 어떤 것이 배임죄에 해당된다라는 그런 이제 판례들을 사실 다수 지금 형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기업들에 대한 그런 이제 배임 행위와 관련된 부담은 일정 부분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노력들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전자투표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총 직접 갈 일도 없고 막 위임장 쓰고 그쵸 집 앞에 찾아오고 중요한 M&A 붙었을 때는요 이런 거 많았었는데 전자주총이라고 하면 이제 뭐 회사에서 방 안에서 내 한 표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는 그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을 하셔야 이제 실질적으로 나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향후에는 직접 주주총회 장소까지 가지가 않더라도 집에 앉아서 또는 사무실에 앉아서 인터넷 접속만으로 이러한 네.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길이 확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그런 사안들 중에 하나인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슈퍼 주총데이라는 용어까지 있잖아요. 네. 특정 요일, 예를 들자면 3월의 마지막 금요일 네. 또는 목요일 뭐 네. 이런 날에 주주총회가 집중적으로 맞아요. 개최가 되는데 예. 여러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물리적으로 동시에 참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주주총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던 것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법이 고려하고 있다, 배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감사 선임의 3% 룰. 이것도 당초에는 야권에서 야당이 좀 반대를 했었는데 합의가 됐습니다. 감사 의결 3% 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위원을 선출을 할 때 대주주 및 이제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합쳐서 합산을 해서 최대 3%까지만 허용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3% 룰입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 사내이사가 감사위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내이사들에 대해서는 이미 3% 룰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라면 대주주 플러스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쳐서 최대 3%까지만 적용을 네. 해왔었거든요. 근데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는 대주주 플러스 특수관계인 이렇게 합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3% 룰을 적용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이 예를 들어 한 10명쯤 된다. 그렇게 되면 각각이 3% 룰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합산을 하면 30%가 되는 꽤 거잖아요.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여전히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게 될 때는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도 대주주 플러스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합산해서 최대 3%까지만 인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개정된 상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례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거든요. 요거 하나만 볼게요. 너무나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위원님, 이런 이야기가 지금 시장에는 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전력이라든가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뭐 요금 결정이나 정책에 정부의 이제 입김이라든가 정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일종의 소송감이 된다. 왜냐하면 상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업뿐만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이기 때문에 외국계 펀드들이 아니 전기요금 올려야 되는데 왜 동결하느냐?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의 쟁점이 되나요? 이제 앞으로? 그럴 가능성, 이제 소송이 향후 증가할 가능성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소송이 결국은 전기요금의 인상 또는 가스요금의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게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업뿐만이 아니라 주주들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지금 전기요금을 못 올려서 예를 들어 한국전력이 누적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지금 부채도 지금 굉장히 높은 것이 205조입니다. 200조가 넘는 부채를 예.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이 전기요금을 못 올렸기 때문에 누적 적자가 커지고 부채 수준이 높아지고 주가는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충분히 펴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국전력이나 혹은 가스공사와 같은 그런 이제 전기요금 또는 가스요금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내지는 기업들의 기본적인 그런 경쟁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배임과 관련된 소송은 이전에도 이미 제기된 적이 있고요. 예. 현재의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주주의 충실 의무가 기업의 예. 이사의 충실 예.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지 않았던 경우에도 한국전력의 이러한 요금 체계, 요금 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것이 이사들의 그런 충실 의무와 상관이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이 내지는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제 패소 쪽으로 연결이 되었었고요. 지금 법원의 입장을 살펴봐도 결국은 정부의 가격 결정력이란 거 있잖아요. 전기 요금이나 또는 가스 요금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의 가격 결정력은 쉽게 말하면 배임의 대상으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것이 현재의 전반적인 법원의 판단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비록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알겠습니다. 당장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상법 개정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여당은 계속해서 추가 상법 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7월 임시국회에서는 집중투표제 또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이 될 것 같고, 자 9월 정기국회 때는요. 이 모든 상법 개정안의 마지막 밸류업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자사주 의무 소각, 원칙적인 자사주 소각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걸로 오늘 좀 마지막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월 정기국회에서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상법 개정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 이야기가 시장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관련주들은 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무엇이며 이게 앞으로 갖고 오게 될 후폭풍 어떤 영향까지 줄 수 있을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지금 기업들이 자사주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상장 기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많죠. 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이것을 소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업의 계정, 회계 계정에 쌓아두면서 그냥 네. 기업 자산 처리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렇지만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사주를 매입하면 즉시 소각으로 연결이 되어서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주가가 이것을 반영을 해서 주가가 오르는 형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소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 자사주, 자산 계정에 쌓아놓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러한 자사주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관찰이 되었죠. 그런데 원래 의결권도 없잖아요, 자사주는. 자사주는 의결권은 없습니다만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은 시장의 공통적인 지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국 주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저평가로 이어진다라는 비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배구조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 시장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거죠. 사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경우 그러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다 소각으로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물론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들도 당연히 강화될 가능성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시키게 된다면 그러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자사주들이 일정 부분 소각으로 연결된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네, 거죠. 주식에. 발행 주식 숫자가 아예 줄어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남아 있는 주식들에 대한 주가는 이것을 반영을 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밸류업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2, 3년 전부터 지금 밸류업에 관련된 그런 관심들이 높았잖아요. 예. 근데 밸류업을 위해서 이런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된다면 효과는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보면 뭐 20%, 30%, 50%도 쌓아놓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럼 그렇습니다. 그걸 다 없애야 되는 건가요? 이제 자사주 네. 소각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 접근할 수가 있는데 디테일은. 예, 자사주 소각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조금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소각을 의무화시키게 되면 기업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할까? 아, 소각이 의무화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예. 자사주를 시장에 풀어버리는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예. 이미 그런 현상들이 관찰이 되고 있잖아요. 예. 자사주를 기반으로 해서 이비를 발행한다든가. 이비를 발행한다든가 예. 혹은 제3자에게 매각 계획을 발표한다든가 이런 회피 노력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작용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꼭 이제 국회에서 아마 논의를 할 겁니다.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